오전에 학부모 교육에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노예인간의 시대에서 기계인간의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교육에서 교육을 했던 방식은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고급 노예를 만드는 방식이었거든요. 그게 아닌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상하게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최근에 아마 느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동물계도 그렇고 뭐 미생물계도 그렇고 모든 우리 인간도 동물로 봤을 때 모든 생명체의 본능은 약육강식의 그 생태계 속에서 뭔가를 먹고 먹히는 것이 이제 야만스럽다라는, 그게 이제 문명이잖아요. 문명이 들어오면서 이런 거 좀 야만스러운 거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안 되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법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데 그 법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더 강한 인간이 약한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현상은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법체계 속에 그게 교묘하게 숨어 들어가 있죠. 그것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그런 것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전 지구 문명이 더 민주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민주화가 되긴 됐는데 앞으로 문제점들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가 최근에 한국에 늘어나고 있는 무인 편의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꼭 얘기했던 게 무인 편의점. 근데 이렇게 마진은 점점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은 자동화 유혹에 거의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거의 뭐 자연스럽게. 왜냐면 과거에 자기에게 들어오던 그 수입에 대한 그 열망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마치 1,00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꼭대기층에 사무실 3개가 비었을 때 밤잠을 못 자고 술을 마시는 건물주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건물은 지금까지 공실이 생긴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런 거죠. 강남에 가면 지금 그런 이유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첫째 뭐냐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필요가 없어요. 공실은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유지해 왔냐면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유지가 됐던 거였어요. 근데 그게 가격이 떨어지고 그 감가상각, 실제로 건물이 낡아가는 것만큼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일본에서 한 25년 전, 30년 전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있었던 현상인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 내년부터 그게 닥쳐요. 2018년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버블이 빨리 터졌어야 했는데 모든 정권은 자기 때 폭탄이 터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폭탄 돌리기에 최악의 아주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 파렴치한 짓을 했던 게 최경환 씨, 박근혜 때죠, 아마 최경환 씨가. 그때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하고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라고 한 거였죠. 그때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부동산 큰 손들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때. 그리고 2018년에 한국이 제2의 IMF 수준의 부동산 버블이 터질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왜냐면 이미 국제적으로 그게 약속이 돼 있었대요. 2018년부터는 어떤 대출 규제라든가 금융 기준이라든가 국제 회계 기준이라든가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잣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라는 게 전 세계 은행에 이미 약속이 돼 있었고, 그게 거의 10년 전에 약속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충분히 이거를 대비할 수가 있었는데
대비를 하는 순간 표가 떨어지고 폭탄이 터지니까 다음 정권으로 계속 넘긴 거죠. 그래서 재수없다는 표현이죠. 문재인 정부 굉장히 재수없는 정부가 돼버린 거예요. 내년부터 폭탄 터지거든요. 하나씩 탁탁탁 터져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우리가 투표 잘못해서 또 이렇게 됐다 이런 사람도 또 생길 거에 뻔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거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초창기에 4차 산업혁명의 영향,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미국도 빈부격차가 커지고 유럽, 독일 전체 선진국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그 축소경제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겹쳐서 한꺼번에 터지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 그 국가가 몰락하지 않으려면은 무엇보다 플랫폼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때는.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거침없이 그 국가에서 서비스하는 어떤 기업의 수십억이 연결되는 그런 망 같은 거. 지금의 뭐 마윈의 알라딘이라든가 이런 그런 플랫폼이 없으면은 그 국가 경제가 왜 망가지게 되냐면은 한국 사람들도 지금 내년부터 아마존을 사용해서 쇼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 그러니까 무인 편의점에, 이게 가장 강력한 무인 편의점이 아마존의 아마존고라는 가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체 인증을 한다거나 들어가는 순간 소비자를 바로 인식을 하고 물건을 담는 순간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페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담아가지고 나오면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나와요. 아까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했는데 더 무서운 게 아마존하고 계약이 된 도어락하고 홈 시스템, CCTV 이런 것들이 아마존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아마존 기사가 갔을 때는 집에 사람이 없어도 그 아마존 기사를 그 도어락이 인식을 하고 문을 열어주고 물건을 놓고 냉장고에 뭐 이렇게 상하면 안 되는 것들은 그 직원이 냉장고에 물건을 넣어놓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 전체가 CCTV로 회사와 스마트폰으로 고객과 회사가 동시에 그거를 지켜볼 수 있어요. 알람이 딱 오죠. 택배가 왔습니다가 바로 딱 뜨죠. 그럼 그 순간에 그 물건을 냉장고에 집어넣거나 창고에 놓는 영상이 스마트폰에 뜨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걸 감시하게 되고. 이 시스템을 만약에 아마존이 가정당 10만 원에 내놓으면요, 완전히 우리나라 이마트, 롯데마트 완전히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1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국가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국가가 막을 수 없을까요?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죠. 개개의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은 뭐냐면은 어떤 기업이나 국가가 상대하기 힘들고 개개의 일종의 소비자 연맹이나 뭐 커뮤니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뭐 대규모 불매운동이 일어난다거나 근데 그렇게 할 만한 뭐랄까 연대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도 없고 대다수의 소비자들을 묶을 수 있는 그런 것조차 없죠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게 돈벌이 하는 것들이 외국계 플랫폼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이제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내년부터. 한국은 계속 국부가 이제 추락하게 되고 내수 시장 완전히 이제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연쇄 반응, 부자들도 돈을 안 쓰는 그런 상황. 그래서 자영업하고 중소기업이 줄도산하게 될 거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한국의 특성은 뭐냐면은 자동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관한 도표를 제가 뭐 구하지는 못했는데 어쨌건 현재 인간 노동자 대비 기계 노동자를 그 비율을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그 1등이 지금 현재 한국이에요. 1등이 한국인데 가장 빠른 속도로 자동화가 늘어나고 있어요.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자동화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는 얘기. 나 지금 자동화하고 싶은데, 응? 어, 직원들을 내보내고, 고액연봉자들을 내보내고 자동화하고 싶은데, 마침 국가가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거예요. 딱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회사가 자동화 안 하면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인건비가 감당 못 하겠는데요. 그럼 자동화하기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자동화로 더 빨리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는, 음,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나마 월급 생활자들이 더 줄어들게 되고, 그럼 내수가 더 망가지게 되고, 이제 자동화하는 기업끼리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인 편의점과 무인 편의점이 경쟁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한국의 무인 편의점과 아마존이 경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갑이 얇아지고 축소경제 시대에 지갑이 얇아지는 사회에서는 어떤 게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플랫폼을 장악하기 위해서, 즉 플랫폼과 데이터와 소비자들의 그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공짜폰 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끼를 던지는 거죠. 폰을 아주 싸게 10,000원짜리 폰을 거기다가 마치 그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던 방식이죠. 윈도우 시스템을 공짜로 줬잖아요. 그 처음에 그 컴퓨터를 사면은. 근데 그게 원래 좀 부정행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맥킨토시를 이기게 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실 맥킨토시의 그 성능이 훨씬 좋았고, 맥킨토시의 그 윈도우가 훨씬 좋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이렇게 밟히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은 끼워 팔기 전략이었죠. 아주 싸게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구가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모든 것에 의존성이 생긴단 말이죠. 두뇌 자체가 그걸 예전에 학습 경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이 타자도 안 바뀐다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거. 타자기가 꼬이지 않도록 만든 건데, 이미 그 타자기 시대가 끝났음에도 자판은 바뀌지 않는다. 그게 의존성이란 말이죠. 바로 4차 산업혁명기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바로 인간들한테 그 의존성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플랫폼에서 굉장히 공짜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단가 경쟁이 안 되는 기업들이 이제 거의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아마 아마존이 내년에 한국을 치고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엄청난, 지금 세계 1위 부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데 2차 민주화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생겼던 대중의 엘리트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갖게 됨으로써 정보 독점이라는 것이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정보 독점이.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그거를 애플 직원들한테 자주 얘기했답니다. 나는 대중들의 손에 권력을 쥐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서 PC 만들 때도 그 얘기를 했고, 스마트폰 만들 때도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스마트폰 없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대중들의 손에 권력을 쥐어주는 현상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하고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이 동시에 오는 게 뭐냐면은 어떤 정보의 저장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센서링을 하는 그 센서의 가격이 거의 공짜로 뿌려도 되다시피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게 인간이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데서 인건비가 들지를 않아요. 앞으로는 자동화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서점에 가면은 책에 들어가 있는 그 센서 있잖아요. 훔쳐가면 삐삐 울리는 거. 그런 것처럼 그 책은 보통 한 10,000원 하잖아요.
10,000원짜리에 그런 센서가 붙었는데 이제는 1원짜리에도 그런 센서가 붙을 정도로 그 센서의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IT 쪽에서 쓰는 기기라든가 무슨 장치라든가 또는 심지어 DNA를 분석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떨어진 걸 보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게 2만 분의 1로 떨어져요. 가격이 100분의 1로 떨어지는 건 기본이고요. 비용이. 그러니까 뭐 DNA 분석 비용이 1억에서 지금 5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몇 분의 1로 떨어졌죠? 계산이 좀 안 되죠. 뭐 몇만 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센서하고 그 센서링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엔진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우리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겠죠. 그것이 팔찌로 들어올지 아니 몸 안으로 들어갈지. 지금 몸 안으로 집어넣는 게 이미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그 크기가 쌀알만해요. 근데 그거 하나만 몸 안에 집어넣으면은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정보 같은 게 클라우드에 다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 게 그게 지금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프죠. 그것도 쌀알을 몸속에 집어넣는 게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거나 아니면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들도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개발이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알 수 있는 그 센서링까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인간의 뇌파를 읽을 수 있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생각을 읽어주는 모자 벤처 기업이 뭐 작년인가 뭐 올해인가 출발해서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읽어주는데 그 기업에서 그 사람이 어떤 문장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의 텔레파시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텔레파시 기술이 지금 실제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교육하고 다 연관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두뇌에서 생각을 읽어주는 텔레파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제2차 어떤 정보 민주화라고 할까요? 그 현상이 인공지능이 AGI가 되면서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컴퓨터 기술보다 몇 조 배 좋아진대요. 몇 조 배. 몇 백만 배가 아니라. 양자 컴퓨팅의 그 성능이라는 게. 몇 조 배. 그래서 이 교실만한 컴퓨터가 이 손톱만하게 바뀔 수 있고 게다가 또 5G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보 전송의 양과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미국에 놔두고 전 세계에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5G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그 어떤 가치의 흐름이 저항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가치 흐름의 저항성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가치 흐름의 저항성이 사라지는 것이 5G 시대고 보편 인공지능이고 사물지능인데 사물 인터넷인데 4차 산업혁명은 궁극적으로 가치 흐름의 저항성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가치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거예요. 블록체인. 제2의 인터넷이 출현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해서 70억이면 70억이다. 와이파이에 접속된 모든 인간에 의해서 어떤 가치가 매겨진다거나 거래가 될 수 있는 형태로 거래가 될 수 있는 어떤 거래장으로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거든요. 미소 있죠, 미소. 우리 사람 만났을 때 웃어주는 거. 공짜 같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외국은 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웃고 김정은 씨 강의에 나오는데 독일에 갔는데 처음에 자기랑 눈이 마주친 여자마다 자기를 보고 웃더래요. 그래서 내가 독일에서 통하는 얼굴인가 보다. 처음에 이렇게 착각을 했대는데 거기는 모든 낯선 사람들이 눈을 마주칠 때 웃는 게 관행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미소의 가치가 지금 현재 가격을 매길 수가 없죠.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식으로 하면 그 미소의 가치가 가격으로 매겨질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그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가능성이 생기냐면, 우리 몸을 센서링하는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두뇌를 원격으로 읽을 수 있고, 그것이 클라우드로 연결이 되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 미소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건강의 정도와 수명의 연장이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넸을 때, 또는 단순하게 미녀를 봤을 때, 또는 코미디언이 어떤 유머를 했는데 우리가 한 5분 동안 웃었을 때, 그때 우리 몸의 변화가 측정이 된다면 가치로 평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치를 평가해서 서로 그래, 이제 예를 들자면, 요즘에 코인이 그거예요. 과상화폐가 그런 건데, 사람마다 미소의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밝게 웃는 사람은 그 미소의 가치가 더 많이 책정이 될 수가 있고, 원래 울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전에 서시와 동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서시는 찡그려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대. 찡그리는 모습이 그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시가 그걸 따라서 찡그렸더니 그 동네 남자들이 사흘 동안 밥을 못 먹었다는, 실제 이야기예요. 너무 역겨워가지고 그 찡그린 얼굴이 밥이 안 넘어갔다는 그런 정말 고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밝은 미소의 가격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책정이 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와버려요. 이게 고도의 센서링과 인공지능 결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거기다가 블록체인이라는 게 더 긴밀한 인터넷이 생기는 거예요. 더 연결돼. 그리고 지금까지는 인터넷 연결망 자체가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전자신호를 옮겨주는 역할을 했다면, 블록체인 인터넷망이라는 것은 옮겨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연결망 자체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뉴스페어나 코그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 지구가 하나의 두뇌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은 지가 2007년인가 읽었어요. 그 뉴스페어라는 책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연결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망은 살아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연결망이 살아있는 두뇌처럼 된다는 얘기는 시냅스화 된다는 얘기거든요. 살아있는 뇌세포처럼 모든 것들이 연결되게 되고, 근데 그 연결되는 것 속에서 각각 그 사람의 미소까지도 가격으로 매겨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창의성 인성 얘기하는데, 인성의 가치가 매겨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인성의 가치. 그래서 저는 가까운 미래에 어떤 특정 기업에서 창의성 있는 인재를 뽑을 때 두뇌를 스캔할 것이더라고. 제가 학부모들한테 강의를 해요. 두뇌가 스캔당할 거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지지자하고 힐러리 지지자를 두뇌를 찍어보면 뇌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두뇌가 공포에 민감할수록 보수당을 지지하게 되어 있고, 공포에 둔감할수록 더 진보적이고 진보당을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두뇌는 왜 공포에 민감하게 되었을까요? 그 두뇌는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공포에 민감하게 바뀝니다. 두뇌가 뱃속에 들어있을 때도 차별을 당할 수 있잖아요. 뭔가 공격, 트라우마 같은 거. 그러면 상당히 사람들이 두뇌가 보수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성장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막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막 가지를 꽂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엊그제 제가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의 과제 중에서 인터뷰 과제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불행하게도 4차 산업혁명은 부잣집 아들, 딸들이 대비하기가 훨씬 쉽다. 그리고 훨씬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중산층 이하의 아들, 딸들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급속하게 중산층 이하의 아들, 딸들은 실업자가 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말에가 힌트가 있어요. 인간 노예 시대에서 기계 노예 시대로 갔을 때 원래부터 인간 노예가 아니었던 애들이 그 시대를 더 잘 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굉장히 제가 대학 졸업하고 어떤 추억이 가슴 아픈 추억이 생각나는데 그 얘기하면 또 강의가 안 되니까 거기에 어떤 핵심만 얘기하자면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제가 대학 졸업했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당부를 하더라고요. 절대 영훈이한테 돈 벌어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성공할 때까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 50 되기 전에 돈 벌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우리 선생님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지도 교수님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돈 벌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인드는 가난해집니다. 당연하죠. 근데 원래부터 돈 벌 필요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갑부집 아들, 딸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취직을 생각하게 되고 월급 받는 데를 찾게 되잖아요. 이 중에서도 아마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교대사대 가는 분들이 집안이 요즘엔 좀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집이 훨씬 많았어요. 요즘엔 이제 성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그 순간 그 시스템에 적응하는 노예가 되기 시작해요. 정신구조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본의 잔인성이 문제인 거죠. 자본의 잔인성은 인간 노예보다 기계 노예가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냉정하게 바꿔버립니다. 전체를. 월급 주는 시스템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본의 본성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때 자동화 기계가 나왔을 때,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양심적인 기업가가 누구냐면 그 사람이 포드예요, 포드. 포드 자동차. 그때, 포드에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포드 일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을 그때 5배를 올려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내 차를 살 수 없다면 나는 이 기업을 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그 당시 기준으로 월급을 5배를 올려주고 포드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차를 살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근데 2대 3대 가면서 타락을 하죠, 보통. 그렇죠? 우리나라도 2대 3대 가면 타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을 자르기 시작해요, 포드에서. 그때 잘리기 전에 노조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그 포드 2세인가 3세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로봇들한테 자동차를 파실 생각이세요? 이 얘기를 합니다. 즉 인공지능 로봇은 구매 욕구가 없어요. 구매 욕구는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여러 가지 그 본능상 과시 욕구도 있고 뭐 지갑을 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공지능 로봇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한테 월급을 안 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좋죠. 처음에는. 왜냐면 연봉 나가는 만큼 나오니까. 근데 월급 못 받는 사람들이 결국 구매자였는데 구매자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현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어떤 기업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왜? 먹고 사는 동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급을 줄 돈이 없으면은 자동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쫙 몰려오는 게 대량 실업의 쓰나미예요. 대량. 그게 이제 우리나라 내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자, 블록체인 얘기를 지금 하다가 좀 자동화로 넘어갔는데 대량 실업 쓰나미로. 사실 블록체인 얘기를 제가 교사분들한테 꺼내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인건비 없이 뭔가를 자동으로 생산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기가팩토리라든가 지금 아디다스, 나이키 그 직원들이 그 자동화 공장이 됐을 때 직원들이 줄어드는 비용을 봤더니 10,0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10,000분의 1. 10,000명이었던 직원이 1명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1000분의 1은 수두룩합니다. 1명 남고 999명이 잘린 공장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공장이 있어요. 테슬라에서 만든 공장이라든가 신발 공장 이런 데서 만든 공장. 직원이 10,000명 중에 1명밖에 안 남아요. 9,999명이 실업자가 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현상이 어떻게 가냐면은, 소비자들은 돈이 없죠. 왜? 월급, 직장이 없으니까. 아주 조금밖에 없겠죠. 뭐가 있을까요? 어떤 돈이 남죠? 대다수의 실업자들한테 국민기본급이 남게 됩니다. 생활보호자금이라고 하죠. 복지기금. 국가에서 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갑이 아주 얇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겠죠. 근데 거기에 발맞춰서 제품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거대 기업들이. 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또 그걸 공정 효율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생산 단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편의를 제공하는 비용이 굉장히 점점 싸지게 되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떡을 먹다가, 그 다음에 콩고물만 먹다가, 그 다음에 콩가루만 먹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마진이 점점 줄어드니까 기업들은 자기 플랫폼에 그 구매 욕구가 있는 인간들을 많이 담기 위한 경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 사람한테 내가 뽑아 먹을 돈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럼 10명한테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100명한테 빨대를 꽂아야 돼. 그 다음에 1000명한테, 10,000명한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씩 아주 작은 돈을, 생활보호자금, 복지자금을 사용자들을 전부 잡으려고자 하는 전쟁이 이미 시작됐고, 그것을 플랫폼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중에 책이 나와 있어요. 플랫폼 전쟁이라는 책이. 그래서 아마존이 왜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냐면은, 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알라딘이니 뭐니, 네이버니 한 30개의 플랫폼이 있다고 쳤을 때, 제 생각에는 약 10분의 1로 이 플랫폼이 통합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인수합병된다는 얘기죠. 센서링이 좋아지고 연결망이 좋아질수록 플랫폼들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아까 도어락하고 CCTV하고 상품 배송을 합쳐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도어락 만드는 회사하고 CCTV 만드는 회사가 아마존으로 하나로 합쳐져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로 합쳐져야지 단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 더 많은 고객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기업들의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현상이라고 책에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태양에 수금, 지화, 목토, 이렇게 행성들이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무수한 소행성들이 있다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한 7, 8개 다 합쳐진단 말이죠. 즉 수만 개의 기업이 한 10개로 합쳐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중소기업이 큰 플랫폼 회사랑 손을 잡고 살아남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손을 잡지만 합쳐지는 거나 거의 비슷한데. 자, 저는 이 현상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현상 속에서
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비물질적인 가치가 증폭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미소가 가격으로 매겨질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꺼낸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질병을 극복해 나갈 때 처음에는 물질적으로 극복해 나가죠. 암을 수술을 할 수 있고 약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해도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 이런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봤더니 대부분 인간관계가 굉장히 신비한 영향을 미치고 그 본인의 성취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물론 뭐 미네랄이라든가 뭐 영양분이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성취감과 인간관계가 그 사람의 건강 영향을 가장 좌우하더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기술이 궁극에 도달하게 되면은 물질성을 떠나버려요. 물질을 사고 파는 시대가 아니고 약물을 파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심미적이거나 심리적인 가치가 그 플랫폼 내에서 플랫폼을 이용 가격은 공짜화 되거든요. 점점점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용은 줄어든단 말이죠. 무료 와이파이 존 지금 늘어나고 있죠. 이게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구글에서 풍선 띄워가지고 전 지구를 무료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인터넷 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미 지금 서울시에서도 선언을 했어요. 서울시 전체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박원순 씨가 선언을 했죠. 왜?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망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인기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것만큼 또 공짜화하기 쉬운 게 없어요. 왜냐면 그 원료 물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원자본이. 와이파이만큼 공짜로 하기가 쉬운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공짜로 해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 무료 와이파이 존과 전 지구가 하나의 신경망처럼 연결됐는데 그 신경망이 살아있어서 개개인의 건강의 가치와 심리적인 가치와 아름다움의 가치와 따뜻한 말의 가치가 다 평가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인공지능은 자동 생산, 뭔가를 저렴하게 자동 생산을 할 수 있지만 구매 욕구가 없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인간은 향후 50년간은 자기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가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소비가, 그러니까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소비가 늘어났을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예체능, 미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플랫폼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냉정한 현실을 깔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 가서 강의하면 이렇게 강의 안 하겠죠.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이건 한국형 강의예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강의죠. 결국 플랫폼 안에서 비물질적인 가치를 우리 한국인들이 눈여겨보고 그것을 잡았을 때만 한국은 후진국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지금 깊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 학부모 강의에서도 싸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잘 노는 게 너무 중요해져 버려요. 잘 노는 게. 즐기는 게 너무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미래 그 플랫폼 통합과 블록체인이 모든 것을 가치 평가해 주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무수한 암호화폐 코인들이 어떤 사람의 목소리와 노래와 미소와 이런 것들까지 어떤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거 10년, 15년 내에 온다고 봅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아무튼 그 성형수술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건강에 투자하는 돈, 그 소비가 앞으로 50년간 이 전 지구를 휩쓸게 된다니까요. 왜냐면 그것의 가치가 명품법의 가치나 뭐 이런 거 가치를 완전히 이제 초월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지구의 어떤 문명을 이끄는 게, 그게 이제 저는 그거를 바이오 플랫폼 또는 건강 인본주의 또는 뭐 생태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게 자본이 완전히 생명 현상이라든가 총체적인 모든 아름다움의 가치를 더 무겁게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점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 소비를 즐기던 그런 시대가 끝나가 버리고, 점점 그게 우리 몸으로 오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심리적인 것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과 인성에서 첫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사실 창의성이죠. 왜냐면은 아름다움이 가치화되는 게 먼저 찾아와요. 뭔가 심리적인 거, 뭔가 기분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가치가 먼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넘어가는 거, 심미성에서 심리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약간 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이제 진정한 인성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순수하고 착한 곳에, 이거 참 이게 분리하기 참 어려운데, 그럼 인간은 뭐의 어떤 그 아름다움과 심미적인 가치를 느끼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덕후 경제라고도 말하는데, 뭔가 자기만의 세계에, 그러니까 남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자기만의 개성을 찾고 자기만의 세계에 푹 빠진 덕후들이 있잖아요. 학교의 커리큘럼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뭔가에 몰입하고 즐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현상이 늘어납니다. 인간이 왜 그런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기분이 좋아지느냐? 인간의 두뇌가 지속적으로 모방학습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게 원숭이 두뇌 실험에서 나왔잖아요. 거울 뉴런이라는 겁니다. 그게 미러 뉴런. 자, 스포츠를 관람하는 관객들이 TV로 봐도요, 두뇌를 찍어보면은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랑 두뇌가 동조현상이 일어나요. 뛰는 그것만 봐도. 그래서 막 이겼다고 좋아하고 막 술 마시고 괜히 그냥 TV 보고서 술 마시고 막 흥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건강이 정복이 되고 모든 것의 어떤 그 물질적인 가치가, 물질을 소비하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지게 되고 점점점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그런 어떤 감정적인 흥분을 준다거나 안락함을 준다거나 쾌락을 준다거나, 또는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 그 카타르시스가 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떤 그 정화작용이라고 하죠. 그것도 하나의 그 감정적인 힘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블록체인망을 같이 이동하는 것들이 물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심리적인 가치와 심리적인 가치가 이동하는 사회로 급속도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거울 뉴런 때문에 덕후라든가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즐기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하고 더 연결되고 싶고 그 사람을 더 쳐다보고 싶어 하는 현상이 급속도로 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지구적으로 백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밖에 나가면 돈이야. 그래서 뭐냐면은 가상현실 모니터 안에서 머물게 되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밖에 나가면 돈이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를 직접 여행 가는 것보다는 거울 쓰고 가상현실로 여행을 가는 인구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비용은 10분의 1, 100분의 1이에요. 근데 몰입감이 되게, 지금도 저는 체험 안 해봤는데 지금 기술로도요, 현실하고 비현실을 구분을 못한대요. 지금 기술로도. 근데 이게 10년 후에 가상현실 기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 지금 기술도 몰입감이 좋은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가상현실로 일본 스시집에 가서 스시를 먹는 것까지 발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몸에 좋은 물질로 가짜 스시를 만든 거예요. 가짜 생선회하고 가짜 알밥을 만든 겁니다. 진짜 밥과 진짜 생선이 아니에요. 근데 가상현실로 쓰고 가상현실하고 실제 현실이 합쳐진 현상입니다, 이게. 그걸 실제로 먹었더니 스시하고 구분이 안 간다. 근데 이걸 고기를 볶아 먹으면 구분이 가. 근데 이걸 쓰고 먹으면 딱 스시 맛이 나버려. 왜? 두뇌는 잘 속아요. 속아버려요. 이거에 가상현실을 속아버려요. 두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망과 인터넷, 제2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망과 인공지능이 제공해주는 일종의 어떤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현실감 있게 되면서 어떻게 인간을 잘 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이 국력이 되는 현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20년 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 같아요.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학생들한테 영어 단어를 가르치더라도 엄밀하게 따져서 영어 단어 외우는 걸 좋아하는 애한테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노는 것이어야 되고 즐기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두뇌를 바꾸고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아이들의 두뇌를. 그래야지 20년 후에 희망이 보여요. 앞으로 20년간 우리나라는 불경기입니다. 20년간 범죄도 늘어날 것이고 자살도 늘어날 거예요. 그나마 전쟁이 없으면 다행이에요. 전쟁이 없으면 다행이고 백두산이 폭발 안 하면 다행이고 그런 재앙이 없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재앙이란 말이죠. 20년간. 그게 플랫폼의 잔인성이에요. 자기들끼리도 싸우니까 미국에서 자기들끼리도 싸운다니까요. 물론 이제 싸우다가 합쳐질 수밖에 없는 거는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더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전체를 다 이렇게 흡수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성능이 하나의 그 중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시간은 지금 거의 끝났는데,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제가 4차 산업혁명의 진행 방향하고 우리 한국이 입게 될 타격, 그리고 한국 교육이 가야 되는 희망, 어떤 비전. 지금 이대로 원래 직장인을 위한 노예 교육을 시작했던 학교 방식을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탈피할 수 있느냐, 한국에서. 이것이 우리 한국의 15년, 20년 후에 희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물질적인 가치가 심미적인 가치와 심리적인 가치로 이동하는 현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은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 교육이 코딩 교육이라든가 로봇 체험이라든가 사실 이거는요 극소수만 하면 돼요. 그냥 뭐 1000명 중에 1명만 하면 됩니다. 대다수의 애들한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심리적인 환경 또는, 그러니까 우리가 논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좀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교사와 학부모들이 그 관념을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관념대로 지금 우리 아이들을 계속 상대해 버리잖아요. 한국 후진국 100년 동안 지속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빨리 어떤 동아리 방식으로 그걸 이제 그러니까 즐거운 PBL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나 프로블럼이나 시나모는 어떤 전체적인 현상을 관찰하면서 거기서 뭔가 재미를 찾아내는, 일단은 그런 방식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제 뭐 나머지 제 이제 여기 자료를 보면은 향후에 학교에는 교사가 5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리돼야 된다, 뭐 이런 과도기적인. 이 다음 책이 뭐냐면은요, 이 뭐 교육 공약이라든가 복지 공약이라든가 문화 공약이라든가 과학기술 공약이라든가
제가 이 다음 책이 뭐냐면 차기 대선 후보의 공약집을 제가 현재 쓰고 있어요. 저번에도 써서 문재인 캠프하고 안철수 캠프에 보냈어요. 10페이지짜리를 보냈는데 그 10페이지를 이제 한 30페이지로 늘려가지고 책으로 한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세한 게 들어갑니다. 정책적으로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들을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 강의는 그냥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즐겁게 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학부모 강의하고도 지금 교장 선생님은 이제 두 강의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연결이 될 텐데요. 아무튼 강의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되어가지고.